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학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공중보건학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목차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한 가지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 여러 학문들이 결집되어 있는 거라서 내용도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 차근히 저희 교재를 사용해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목차를 펴서 보시면요. 우리가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이렇게 10개의 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금 형광펜이라든지 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중요시되는 자주 기출이 되게 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조금 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이제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시험 경향에 맞게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이해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의 역학과 질병관리, 그 다음에 챕터 5 다섯 번째 거에 환경보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보건행정과 보건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통계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시해 두셨죠? 1챕터, 2챕터, 그 다음 5챕터하고 마지막 챕터, 10챕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의 출제 경향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기출문제를 접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총 문항수는 20문항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한 80% 정도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내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출하고 유사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것도 표시가 되고요. 제가 또 많이 출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표시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기출되었던 부분들을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규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외울 게 많은 과목이긴 하지만 문제의 추세가 단순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 답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보셔서 챕터 1 공중보건의 이해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책을 한번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보시면은 챕터 1, 2, 3 이렇게 큰 제목 아래에 학습 목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단원에 관련된 내용에 직접적으로 공부하려고 이렇게 뛰어드시지 마시고요. 학습 목표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셔서 내가 이 장에서는 어떤 것들은 꼭 알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중보건의 개념과 그 공중보건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공중보건 발전 역사도 역시 학습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의 개념과 건강 증진, 그리고 포괄 보건의료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공중보건의 기초 해서 개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 동그라미에 윈슬로우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윈슬로우. 네. 윈슬로우.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죠. 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우리의 공중보건학의 그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윈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정의 안에 또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그런 공중보건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과 정의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 같은 것들은 자주 출제되고 많이 특히 대상과 같은 것들은 많이 출제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윈슬로우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공중보건학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네, 여기서부터 밑줄을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네, 질병을 예방하고 두 번째 자, 수명을 연장시키며 수명 연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 효율을 증진시키는 어떤 기술이며 과학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윈슬로우가 정의를 내린 건데요. WHO에서도 내린 정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략 공중보건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 윈슬로우의 정의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우리의 정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의 안에 공중보건의 도대체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 3번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윈슬로우의 조직적인 지역사회에 노력해서 2번 동그라미도 중요해서 별표를 하나 좀 쳐 두셔야 되는데요. 윈슬로우 밑줄을 쳐 두시고 지역사회에 동그라미를 좀 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자,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 전체 혹은 뭐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대상. 그래서 상당히 이 대상이 중요하고 대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지역사회가 공중보건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역부터 미음까지 지역사회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로는 감염병을 관리해야 되고 세 번째, 개인위생에 관련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리을에 한번 밑줄 쳐주시는데요.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네, 거기 좀 쳐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 옆에 리을 옆입니다. 리을 옆에 쭉 밑줄을 쳐두셨죠. 그리고 그 옆에 전문적 치료가 아니다. 전문적 치료 행위는 공중보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노력 중에서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공중보건의 지역사회 노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전문적 치료 부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지역사회 노력 5가지 나왔고요. 그래서 대상과 함께 이 노력들 5가지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2번 보시면은 공중보건 혹은 공중보건학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예, 역시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 치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 네. 그리고 2번에 지역사회가 주 대상이다. 지역사회. 역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표현은 공중보건학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말처럼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같은 지역사회를 묻는 질문인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슷하거나 혹은 공중보건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위생학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예방의학이 나와 있고 다음 장에 이렇게 쭉 여러 학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공중위생학에서 공중이란 말이 들어가기 전에 위생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죠. 단순하게 위생학 그러면은 개인의 위생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공중이란 말이 붙은 순간 인간 집단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공중 들어간 것과 그냥 위생학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좀 예방의학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의학을 기초로 해서 개인 또는 가족 중심. 네, 거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반대되죠.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 뒷부분 또 밑줄 칠게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 네, 목적은 공중보건과 비슷합니다.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시켜서 수명도 연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같지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건 문제 해결하는 것에 관련된 학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학, 사회의학, 건설의학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번에 이제 건설의학을 조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 건설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뭔가를 빌딩을 세운다거나 이런 식의 건설이 아니라 건설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건강 관리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이 그런 건설이 아니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그 상태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심화학습 한번 볼게요. 제가 앞장에서 공중보건학하고 예방의학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표로 이렇게 우리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요. 공통점은 공중보건학이든 예방의학이든 질병을 예방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능률을 증진시켜서 결국에는 수명 연장까지 바라보는 게 공통점인데요. 그 밑에 대상에 별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하지만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이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은 불건강, 건강하지 않은 것이 그 않은 상태의 배경이 되는 어떤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것과 보건 교육을 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의학 같은 경우는 치료가 목적이죠. 투약 치료. 그리고 진단을 내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보건 통계 자료를 이용합니다. 지역사회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지역사회 보건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진단을 내리는 반면 예방의학은 임상진단으로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죠. 임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역학이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거. 질병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심학습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 차이점과 그 다음에 공통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괄호 보시면은 앤더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앤더슨. 4번도 좀 별표를 쳐놓고 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1장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별들이 많이 뜹니다. 자,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쭉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2011년 등 아주 여러 번 2011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빈출되는 그런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앤더슨은 미국의 대학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보건행정 서비스. 자, 보건행정 서비스. 네, 요 말을 이렇게 끼워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보건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건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규제. 법적 규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건교육. 네, 보건교육. 요 세 가지가 자,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세 가지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요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건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건강하도록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크게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된다. 그 의미가 되겠고요. 법적 규제 같은 경우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규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요 근래에서는 이제 금연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이 있는데 통제하기 위한 어떤 통제가 필요하죠. 예. 관여는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장은 하지만 본인들이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통제를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통제 행정 혹은 통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조장이죠, 조장. 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실을 알고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조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건교육, 그래서 세 가지가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다. 누가 주장한? 앤더슨이 이야기한.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요. 요 내용들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중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앤더슨이 주장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역시 세 번째 거. 그렇죠. 보건 교육이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중보건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공중보건의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네. 크게 잘못 생각하시면은 공중보건 그러면 왠지 최근에 들어서나 이렇게 대두된 어떤 학문이 아니냐, 어떤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먼 과거, 예, 고대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을 해와서 이게 차츰차츰 발전돼 왔다라는 거 먼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대, 그리고 두 번째 중세, 한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이제 문예부흥기, 여명기, 근대, 그리고 요즘에 이르러서 현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고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대 첫 번째 그리스 보시면은 기억에 히포크라테스가 나와 있죠. 히포크라테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대 파트에서 혹은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 고대 파트에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히포크라테스를 그냥 떠올려도 될 만큼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분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이신데요. 보시면은 히포크라테스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예, 첫 번째 줄 히포크라테스 밑줄 치신데 맨 뒷부분 보시면은 장기설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사채액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보건에 관한 학문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보건에 관련된 생각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우리 심화학습란에 장기설과 사채액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설 보시면요. 도끼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염된 공기라든가 혹은 물, 이런 주위 환경이 질병을 발생시킨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 장기설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설에는 주위 환경,
환경 중에서도 질병을 발생시키는 환경은 나쁜 환경이겠죠. 그중에서 특히 나쁜 공기라든가 나쁜 물 이런 것들이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게 장기설이고요. 그래서 질병하고 환경 요인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이 내용은요, 참 엄청난 게 세균이 발견되기 전까지 무척 많은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 장기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체액설 보시면요. 인체 내부에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런 4가지 체액이 있는데 이 체액들이 서로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만 균형을 잃게 되면 이 4가지 체액이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질병이 생기는 거다. 체액이 균형을 잃으면 바로 질병이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어느 경우에 이 4가지의 체액들이 균형을 잃게 될까요? 예,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한 거다 보니까 장기설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공기, 나쁜 물이 이렇게 신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체액의 균형을 잃게 돼서 병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게 장기설과 사체액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다라는 것과 간략한 내용을 숙지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니은 보시면은 유행병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게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유행병, 에피데믹 해가지고 뒤에 이제 역학을 할 때 역학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이 유행병이죠. 그래서 유행병 하나 밑줄 쳐 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이집트 보시면요. 이집트도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사체 매장 제도라든가 특히 목욕탕, 수육 검사 제도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이라든가 주택 청결법에 관련된 그런 법률도 혹은 기록도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함무라비 법전 밑줄 쳐주시고요. 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대응하는 무서운 법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 제도라든지 의사의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때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그 옆에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의료 제도와 의사 지위 등에 관한 기록이 있다. 밑줄 한번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를 보시면요. 로마는 그리스 의학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마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 밑줄 쳐주시고요. 심지어는 그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이 현재까지도 이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일부는.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위생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자, 위생. 네, 요거 고대에 나와 있는 거 시대 굳이 안 써드려도 되죠. 그리스, 이집트, 로마인데 로마는 그리스의 그 어떤 의학을 계승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히포크라테스를 설명드렸을 때 고대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중에서 누가 주장한 것이냐 하면은 웬만하면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딱 쓰거나 떠올리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에 나온 그 위생 부분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은 갈렌이라는 어떤 그 분이 로마의 분이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굳이 갈렌을 꼭 기억은 안 하시더라도 위생은 히포크라테스는 아니다.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용어가. 네. 그래서 위생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 밑줄 쳐주시고요. 집집마다 목욕장이 있었고요. 시내에서 시체 화장이라든가 매장을 금지했다. 이런 것들 있고 디귿 보시면은 뒷부분에 공중보건 서비스가 발달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 중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고대가 끝난 500년에서 한 1500년까지 그 긴 기간들인데요. 중세하면 떠올리시는 단어가 있죠. 예, 종교.
예, 종교에 의한 모든 것들이 종교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종교에 치여 있어서 암흑기를 맞았던 때가 중세인 것 같은데요. 자, 1번 동그라미에 종교의 영향, 네, 밑줄 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의 뒤에 있는 의술의 암흑기, 네, 밑줄 쳐주시죠. 아니 왜 고대에 보면 그리스, 이집트, 로마 개인위생도 신경 쓰고 뭐 공중 서비스까지 발달했다는데 왜 갑자기 중세에 넘어오면 의술의 암흑기냐. 종교 때문에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술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암흑기에 빠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질병의 원인은 죄에 대한 벌이거나 뭐 악마가 저주한 거라든가 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면은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었죠. 자, 근데 중세 때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에 흑사병, 네, 흑사병하고 3번 동그라미에 이제 콜레라, 페스트, 나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흑사병이 페스트랑 같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흑사병, 페스트, 콜레라, 나병. 네, 이런 병들이 감염병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만연되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그때 중세 때 전쟁도 많이 하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접촉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감염병이 전파됐던 거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에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만연. 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이 생각보다 만연돼 있었다. 그런데 모든 걸 종교의 영향으로, 종교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죽어나갔겠죠. 그러던 중, 네, 환자 격리라든가 검역 등이 보건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고 1386년에 마르세유, 프랑스죠. 거기에서 최초로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네, 요런 이유 때문에 흑사병이라든가 콜레라, 나병 이런 감염병이 너무나 집단적으로 만연됐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막 쓰다가 보니까 환자 격리를 한번 해보고 검역이라든지 이런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으로 만연됐다 그 밑에 1386년 마르세유에서 최초로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거기 밑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세 말이 되게 되면은 방역 규정이라든가 과밀한 주거, 뭐 채광, 환기, 불완전한 과호, 협소한 어떤 가로, 불충분한 배수구, 불량한 뭐 음료수라든가 비위생적인 어떤 사체 매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까지 봐주시고, 네, 고대하고 중세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름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예부흥기하고 네 번째 여명기, 예, 요거 두 개를 묶으셔가지고요. 얘는 크게 두 개 이렇게 묶어서 근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근세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괄호가 근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 6번 괄호가 현대입니다. 자, 3번 괄호 먼저 보시면은 문예부흥기, 문예부흥기 르네상스인 거 아시죠? 1500년에서 1760년 동안의 문예부흥기였는데요. 이런 르네상스로 인해서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한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문예부흥으로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 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과학기술이 응애 태동 시작된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감염병의 그 원인을
증명하게 됩니다. 원인과 그 본태를 증명하게 됐다. 네, 그 부분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감염병 질환의 원인과 본태를 증명. 그리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근대 보건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예 부흥기에는 우리 5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여기 살짝 지우고 문예 부흥기.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문예 부흥기에 있었던 사실, 그 다음 여명기에 있었던 사실, 근대에 있었던 사실을 조금 구분해 주셔야겠죠. 이 중에서 특히 2번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5번 별을 아주 여러 개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카스트로. 예. 프레카스트로 밑줄 치시고요. 감염병이 최초로 이론화. 그러니까 전염이 돼서 전달 이렇게 병이 막 확산되는데 딱 꼬집어서 얘가 뭐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얘들이 병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정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 최초로 이론화되었다. 그러다가 1662년 예, 그라운트 밑줄 쳐주시고요. 그라운트가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및 정치적 관찰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안에 사망자 수라든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결혼한 사람은 몇 명이고 미혼한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최초로 수량적으로 분석. 네. 최초로 수량적으로 분석. 이거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은 보건 통계를 낸 겁니다. 보건 통계. 최초로 보건 통계를 낸 사람이 그라운트다. 그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6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윌리엄이 인구의 사망, 질병, 기타 생리적 통계에 대한 업적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수치로부터 정부의 정책 확립의 기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보건행정의 과학화를 뒷받침했다. 네, 거기 보건행정의 과학화 뒷받침 이렇게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러다가 1683년에 4번 동그라미에 레벤후크 밑줄 한번 치실까요? 레벤후크가 이제 과학이 이제 태동했지 않습니까?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만들게 됩니다. 예, 레벤후크의 현미경을 만들게 돼서 배율이 한 200배 이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 맨 마지막 줄에 한번 밑줄 치실게요. 미생물학 창시. 예. 레벤후크의 현미경으로 미생물학이 창시됐다. 현미경, 미생물학 창시. 예, 이건 역사니까 이렇게 좀 흐름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별을 여러 개 쳐도 상관없었다는 요 마지막 거 1713년 이탈리아의 라마니치입니다. 라마치니. 이름을 바꾸면 안 되죠. 라마치니. 네, 라마치니가 직업병에 관하여라는 저술을 하면서 근대 산업보건의 기초를 쌓았다. 자, 거기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산업보건의 기초. 근대 산업보건의 기초. 예. 공중보건도 그랬지만 산업보건도 왠지 산업이 발달된 다음에 어떤 기초가 쌓여지지 않았을까? 최근에 나타난 이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문예 부흥기 때 라마치니가 근대 산업보건의 기초를 쌓았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여명기입니다. 4번 여명기 보시면은 산업혁명이 가장 주된 내용이겠죠. 1760년에서 1850년까지를 여명기라고 하는데요. 그 아랫줄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이 도시 집중화가 이렇게 초래되면서 보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혁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인구가 밀집하게 되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도시 집중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환경이 불량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비위생적으로 뭐 오물을 처리한다든지 오수 문제, 그리고 그 작업 환경이 열악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써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첫 번째 줄 산업혁명부터 이렇게 밑줄 치신 부분 있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도시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어서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되니까 이때 뭐가 됐다? 공중보건 사상이 싹 텄다. 네.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요. 위에 한번 써주실게요. 공중보건 사상이 싹틈.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사상이 처음 싹튼 때는 언제냐? 산업혁명 때, 그때 여명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5가지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2번, 3번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역시 5번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별을 좀 쳐주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1775년에 포트가 굴뚝청소부에서 최초로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하게 됐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1798년, 2번이죠. 1798년은 연도까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너가 천연두 접종법을 개발했다. 제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00년경에, 이게 정확한 날짜는 연도가 아니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1800년경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프랭크 밑줄 쳐주시고요.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체제라는 책을 무려 12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중보건학 제서다. 최초 공중보건학 저서를 썼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전의사 경찰체제. 별로 공중보건학 이름 같지는 않지만 이름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프랭크가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를 썼다. 12권으로 되게 길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822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고등공중위생회의가 설치돼가지고 1822년 이후부터는 세계적으로 공중위생의 그 어떤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5번에 1842년입니다. 1842년 요것도 연도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열 보고서. 열병에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가지고 열 보고서를 썼습니다. 열 보고서. 요거를 써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간 부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밑에서 3번째 줄에 맨 뒷부분 보시면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중보건법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면 보건행정의 기틀을 쌓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법이 제정될 수 있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체드윅이다. 열 보고서를 쓴 1842년에 열 보고서를 쓴 체드윅이다.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1842년에 열 보고서를 체드윅이 쓰고 난 후에 첫 번째 줄에 1848년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됐다. 네, 큰일 한 거죠. 그래서 1848년 영국의 공중보건법 제정 밑줄 쳐주시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라 유럽 쪽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미국 보시면요. 1842년에 셰터기라는 분이 보건 분야의 지침서라고 불리우는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뭐 이거는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보건 분야의 지침서 셰터 기억해 주시고 이 보고서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미국 공중보건 역사의 어떤 이정표가 되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근대로 넘어오면요. 공중보건의 확립기입니다. 확립이 되고 어떤
여명기, 이게 흐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명기, 빛이 막 밝아오는 거죠. 여명기,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공중보건이 확립되는 시기가 근대인데요. 1850년, 네, 그때부터 1900년까지입니다. 자, 이거 살짝 지우고요. 자, 5번에 근대 이렇게 돼 있어서 괄호 안에 확립기다 이렇게 쓰여 있죠. 공중보건이 확립된 시기이다 하고 이제 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균이 발견됩니다. 세균 발견. 세균이 발견됨으로써 개인 위생이 대두됐던 시기다. 요거 하나 필기해 두시고요. 개인 위생이 대두되니까 세균이 발견되고 세균을 차단해서 내 개인의 위생을 잘 지켜서 차단하면은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예방의학이 강조됐다라는 것까지. 세균 발견, 개인 위생 대두, 예방의학.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방의학이 강조되었다. 여기까지 써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이 발견돼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모든 질병이 세균 침입에 의한 거다.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세균 활동을 억제하거나 아예 그 세균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세기 공중보건을 확립한 시기. 자, 세균의 침입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1번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 뒷부분 20세기 공중보건을 확립한 시기. 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세균학, 세균이 발견된 이후에 세균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역학 등이 발전했습니다. 세균학, 면역학 발전 밑줄 쳐주시고요. 그 뒤에 예방의학적 사상이 시작된 시기 밑줄 쳐두시고 역학조사가 대두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3번에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에 영국의 존 스노우가 콜레라 전파에 대한 보고서를 썼죠. 그래서 이 콜레라 전파에 대한 보고서가 근대 역학의 시조입니다. 네. 역학조사가 대두됐던 그 시기인데 특히 영국의 존 스노우가 그 콜레라 전파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으로 해서 존 스노우가 근대 역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거죠. 근대 역학의 시조. 그래서 그 부분 존 스노우 나오면은요. 근대 역학의 시조 떠올리시고 이 사람이 콜레라에 대한 어떤 그 전파에 대한 보고서를 썼지 기억해 주시고 이때까지 믿어져 있던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뒤집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장기설을 뒤집고 접촉 감염설을 주장. 네, 그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4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4번에 파스테르 드디어 이름 나옵니다. 파스테르가 미생물 병인설 발표. 파스테르 미생물 병인설 밑줄 쳐주시고요. 그 이후에 파스테르가 다콜레라 백신, 탄저병 백신, 광경병 백신 이런 백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자 근대의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대의학의 창시자 밑줄 쳐주시고요. 미생물 병인론자였죠.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거다. 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보시면 영국의 라스본과 리버풀리시에서 이렇게 됐는데 과자 하나 지워주시고요. 라스본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요. 라스본이라는 사람이 리버풀리시에서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최초로 방문 간호 사업을 실시하여 오늘날 보건소제도의 효시. 보건소제도의 효시가 된 게 라스본이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6번 보시면은 이제 독일의 페텐코퍼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페텐코퍼는요, 그 미넨 대학에서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생학 교실 창립, 그 다음에 실험 위생학의 기초 확립 밑줄 쳐주시고요. 뒤에 써드릴게요. 페텐코퍼 밑줄 다 아까 위생학 교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험위생학의 기초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환경위생의 중요성
환경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적어주시고요. 7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독일의 코흐가 나와 있죠. 예. 1876년에 코흐가 역사상 최초로 예방이 가능한 박테리아인 그 박테리아성 질병인 탄저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탄저병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균도 발견하고요. 콜레라균도 발견하고요. 해서 세균학의 선구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세균학의 선구자 밑줄 치어두시고 결핵에 관련된 걸로 투베르클린 반응요법을 창안한 사람이 바로 코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면 되고요. 심화학습 보면은 특정 병인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특정 병인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질병은 특정 균에 의해서 발병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병까지 밑줄을 쳐주시면 되고 이 특정 병인론이 코흐에 의해서 확립된 거죠. 이 사람이 결핵균을 발견해서 보니까 그 결핵균 때문에 결핵이 발생하는 거고 뭐 콜레라균 때문에 콜레라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결핵균이 없으면 결핵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현재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이때는 균을 최초로 처음 이렇게 발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이론이 통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핵 같은 거는 너무 피곤해서 몸이 이렇게 과로 때문에 영양 결핍 때문에 걸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특정 병인론 코흐가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론이 잘 통용되지 않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8번까지 있습니다. 네. 근대가 참 복잡하죠. 8번 보시면 8번도 별표 하나 해주셔야 돼요. 8번 독일의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 밑줄 쳐주시고요. 비스마르크 정치인이죠. 비스마르크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 밑줄 쳐주시고요. 노동자를 위해서 최초로 사회보험법인 근로자질병보호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근로자질병보호법을 제정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보시면은 1900년도 이후죠. 발전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공중보건이 한참 발전한 시기다. 그래서 발전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치료의학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학. 네. 1번, 2번 뭐 이렇게 해서 쭉 7번까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환경위생의 개선과 질병의 원인균이 발견됐다. 그래서 항생제, 뭐 백신 개발하고요. 사회보건 및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그 체계화돼 가지고 사망률이 계속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또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2번 보시면은 1919년에 세계 최초로 영국의 보건부가 설치됐고요. 3번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3번 6번 현대에 이르러서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1935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단독적인 법으로서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입니다. 1935년. 위에 사회보험법인 근로자질병보험법. 요거는 비스마르크였던 거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노령연금, 실업연금 이런 거 운영됐고요. 뭐 극빈노인이라든가 맹인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없거나 이렇게 보호가 되어야 될 아동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공적 부조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공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뭐 4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시면은 좀 표시를 할게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만들어졌죠. 뉴욕 회의에서 WHO가 만들어졌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6번에 뭐 라돈드 보고서라는 것이 보건정책의 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다. 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쭉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1978년도에 1차 보건의료를 구소련에서 확립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마지막 보시면
공중보건의 역사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역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대, 중세, 근세, 네, 문예부흥기, 염영기가 근세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립기까지입니다. 문예부흥기에서 황립기까지. 현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근세하고 근대 요 두 기간 문예부흥기, 염영기, 황립기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특징 이렇게 보시면 장기설, 뭐 히포크라테스 표 좀 이렇게 밑줄 좀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세 때 마르세유에서 검역소가 최초로 설치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예부흥기 때, 르네상스 때죠. 산업의학이 시초가 됐다. 산업의학이 시초 밑줄 쳐주시면 되고, 라마치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염영기는 산업혁명인데 제너, 체드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표시한 대로 프랭크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황립기에서는 특정 병인론 누가 주장했었죠? 코흐였죠. 예, 그래서 예방의학, 세균학설 이런 것들이 대두됐었고 주요 연구자로서 코흐, 파스테르, 비스마르크가 있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현대 때는요, WHO가 설립된 거하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요. 알마타 회의하고 그 밑에 오타와 헌장이 하나 빠져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요거를 조금 중요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주요 특징에서 알마타 회의, 알마아타 회의, 네, 이름 어렵죠? 알마아타 회의 요거 하고 우리 책에는 빠져 있는 오타와 헌장. 네. 뒷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빠져 있으니까 하나 써주시고 요 두 개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공중보건의 역사 그 표에 별표해 놓으시고 시대별로 특징과 그 다음에 주요 연구자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수업 때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